네. 비욘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달이 지났네요. 예. 오늘 수면 방송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침실 환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주무시는 방은 좀 편안하신가요? 혹시 잠자리에서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낮에 열심히 운동하고 햇빛 쬐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저녁에 잠을 방해하는 빛에 쬐는 것이라든지 스트레스, 술, 담배, 카페인 섭취도 굉장히 제한하는 게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잠은 방에 들어가서 잘 겁니다. 그런 잠자는 방이 얼마나 편안하냐에 따라서 또 수면을 도와주는 환경이냐에 따라서 잠을 더 잘 잘 수도 있고 또 잠이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이 얼마나 편안한지 한번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내용들에 대비를 해서 혹시 잘하고 계신다면 그대로 하시고 조금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한번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여름이네요. 이렇게 더운 여름날에 방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켜고 자는 것들이 물론 시원하기도 좋긴 하지만 또 불편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볼까요? 여기 편안한 방이죠. 이 환경은 좀 어떤가요? 우선 침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집하고 한번 대비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노란 조명들이 나오는 것들을 보이죠? 하얀색 조명이 아닙니다. 천장에서 나오는 LED 조명이 아니라 호텔 방에서 나오는 노란색 조명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집안의 구성은 좀 어떤가요? 굉장히 깔끔하죠? 침대 말고 책 서재 있고 침실 옆에 이 탁상이 하나 있고 간편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어수선하지 않고 좋고요. 또 침실 자체가 굉장히 편안한 느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자면 에너지가 축적되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또 육체적인 건강도 좋아지고 비만 또 억제돼서 살이 빠지고 면역력은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잠은 우리의 수면의 양, 절대적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 우리가 그거를 7시간, 성인에서는 7시간에서 9시간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6시간만 자도 하루에 일상생활인데 전혀 불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또 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은 잠을 잘 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수면의 질도 달라지고 수면을 통해서 얻는 이득도 달라집니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하얀색으로 표시되는 일주기 리듬이죠. 자고 깨는 일주기 리듬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자고 깊은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이 일주기 리듬에 맞춰서 잠을 자야 됩니다. 내가 해외여행 갔을 때 시차가 안 맞았을 때 여러분들이 잠을 잘 못 자잖아요. 호텔방에 들어가도 한국은 낮인데 나는 자려고 그러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들기가 어렵고 또 쉽게 들더라도 금방 깨는 일이 벌어지죠. 질도 떨어지고 양도 떨어지는 걸 경험하는데요. 잘 자려면 이런 일주기 리듬을 통해서 나의 일주기 리듬을 고정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시간에 자고 깨야 되겠죠. 이렇게 양과 질과 일주기 리듬이 잘 맞는 좋은 잠을 자게 되면 뇌의 건강, 육체의 건강이 유지가 되는데 이것들이 뭐라도 하나 무너지게 되면 뇌의 건강, 즉 인지기능, 치매, 또 집중력, 기억력, 그리고 고혈압, 당뇨와 심장병과 같은 신체 질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잠을 잘 못 자면 심혈관 질환이 8배, 당뇨가 5배, 사망이 2배까지 올라가고 암도 2배가 높아지고 뇌졸중도 2배가 높아지고 치매는 5배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그런데 이렇게 수면의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면 장애 환자들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22만 명의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2022년 14년 만에 5배 이상 증가됐습니다. 116만 명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죠.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의 10배 정도가 수면장애 있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잠을 갖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 10%반인 116만 명만 병원을 찾아온 거고 아마 올해는 이 130만 명이 넘어가고 조만간 150만 명, 200만 명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못 자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다 이해하고 계시겠고 저도 여러 번 비욘드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빛에 의해서 우리는
과거 100년 전에는 뭐 빛이 없었죠. 저녁이 되면 달빛, 호롱불, 횃불밖에 없었고 뭐 근데 지금은 밤이 대낮처럼 살 수 있는 밝은 조명이 있습니다. 이 빛에 내 눈을 통해서 빛에 노출되게 되면 우리 뇌는 켜지게 됩니다.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세상의 뉴스와 내가 재밌는 쇼츠나 영상들을 수시로 보게 되는 문제, 카페인, 술, 복용하는 약물, 신체 질환, 교대 근무, 정신질환이 다 제가 수면의 가장 중요한 수면의 질, 수면의 양, 그리고 일주기 리듬까지 다 망가뜨림으로써 전체 성인의 약 30%가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이뤄야 되겠지만 우선 여러분들이 낮에 커피 안 마시고 술 안 마시고 또 낮에는 햇빛 쬐고 스마트폰 낮에는 봐도 되겠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런데 결국은 방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잠자는 공간을 잠의 최적의 조건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 수면의 질을 높이고 수면의 양, 잘 자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숙면을 위한 숙면을 부르는 최고의 침실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침실의 색상과 디자인이 중요합니다. 앞에 제가 처음에 호텔방처럼 보이는 아주 아늑한 침실을 보여주었죠. 침실은 우선 몇 가지가 조건이 맞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색상, 디자인. 우선 침실이 편안해야 돼요. 침실에 들어왔더니 너무 지저분하고 자극적인 게 있거나 불편한 매트리스라든지 공간이 있으면 안 되겠죠. 요즘에는 대부분 집들이 또 뭐 편안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색깔도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색상이 있죠. 그 색깔은 정해진 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상이면 돼요. 그래서 벽지라든지 바닥, 가구 이런 친구들을 조금 편안하게 노란색이 좋으면 노란색으로, 녹색이 좋으면 녹색으로 이렇게 색상도 한번 이불이라든지 침대를 바꿀 때 또 벽지를 바꿀 때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 방에는 되게 색상을 이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 다양한 것들을 꾸미는데요. 정작 자기가 잠을 자는 방에 대해서는 무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편안함을 느끼는 색상으로 가구를 꾸며보시죠. 노란색이면 황토색이면 그걸로 꾸미셔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침실에 들어가면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이라든지 그림 같은 걸 좀 부착해 놓은 것도 좋습니다. 여행을 다녀와서 찍었던 여러 가지 사진들을 한번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좋고요. 가족들이라든지 아이들이 어렸던 모습들을 한번 붙여놓거나 이런 것들을 해놓거나 여행 다녀왔을 때 카메라나 스마트폰에만 사진을 저장하지 마시고 몇 장을 출력을 해서 정말 아름다운 석양의 모습, 바다의 모습, 산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조금 크게 출력해서요. 몇 장 이렇게 붙여놓는 것도 좋고 그것을 봄으로써 과거에 내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그때 추억을 되새기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돈이 좀 있거나 예술에 좀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예술 작품들, 그림이라든지요. 조각들을 데코레이션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면을 방해하거나 유혹하는 물건들을 없애는 거죠. 우선 텔레비전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진료실에서 느끼는 게 방에 몇 시에 들어가냐 물어보면 일정 시간에 들어가는데 뭐 하냐고 하면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신대요. 텔레비전을 보면 재미없는 거라도 빛이 들어오죠. 그리고 내용이 또 뇌를 자극합니다. 안 되겠죠. 또 어떤 분들은 업무와 관련된 일을 가지고 들어가세요. 뭐 서류를 들고 가고 또 내가 업무 관련되는 걸 읽어야 될 내용들을 뭐 책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지만 요즘엔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또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든지 연상을 시킬 수 있는 내용들을 침대에 놓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계 째깍 소리에도 예민하신다면 시계도 없애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는 정리정돈을 잘하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보신 사진에서 좀 깔끔하죠. 여러분들이 방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내가 봐도 좀 이렇게 지저분해 있으면 특히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그걸 치워야 돼요. 또 아니면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자꾸 그거에 대해서 신경이 쓰는 분도 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다음에 빛입니다. 빛은 여러 차례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빛은 다시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서 제가 빛을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빛에는 여러 가지 파 있죠. 이렇게 많은 파가 있어요. 감마선, X선, 자외선, 가시광선,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파들은 우리가 지구상에 있거나 우주 공간에 있으면 수없이 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빛들이 대부분이죠. X선도 볼 수 없고 자외선, 적외선을 실제로 그걸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눈에 쓰지 않는 한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이 빛이 햇빛을 통해서 전자기기를 통해서 저를 계속 여러분들은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에 있으면요, 햇빛을 통해서도 이러한 다양한 X선, 자외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가 빛에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특히 자외선 UVA, UVB 또 감마선에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상하거나 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있는 이렇게 짧은 공간이 있죠. 여기가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파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보다 더 짧은 거는 피부에 닿으면, 우리 몸에 닿으면 우리 세포가 손상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X선, 감마선은 병원에서 치료기로 써요. 암을 제거하는 빛으로 사용하거나 자외선 같은 경우는 멸균을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빛에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손상되고 타기도 하고요. 물집도 잡히고요. 더 나아가서 암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가시광선보다 짧은 파는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피부에만 문제를 일으키고 각막이나 눈에도 이 각막, 결막에만 문제를 일으키지 망막, 눈 뒤쪽에 있는 부위는 손상을 입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시광선보다 더 긴 파들은 우리 몸을 투과하지만 크게 영향을 없습니다. 이 가시광선이 문제입니다. 이 가시광선 중에 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는데 여기 녹색부터 파란색까지 요 파장 약 한 550 나노미터에서 380 나노미터, 전체 파장은 380에서 700 나노미터인데요. 절반 정도 되는 요 파장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전달되면 뇌를 깨웁니다. 즉 여기 보시면 보라색, 파란색, 녹색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380에서 550 나노미터 파장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빛을 쬐게 되면 뇌를 자극합니다.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빛은요, 눈으로 투과돼서 망막을 자극해도 생체시계를 자극하는 게 약합니다. 빨간색은 전혀 자극을 하지 않아요. 이것을 밤에 쬐다고 해도 빨간색 불빛을 쬐다고 해도 생체시계는 자극이 되지 않습니다. 주황색은 한 10% 정도, 노란색은 한 30% 정도의 블루라이트가 포함되어 있고요. 녹색이나 파란색, 보라색은 블루라이트가 엄청 들어있는 거죠. 이 녹색, 파란색, 보라색 불빛이 문제인 겁니다. 이 빛이 이렇게 눈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이 블루라이트 중에 아까 파란색, 녹색, 보라색 불빛은 깊이 들어가요. 눈으로요. 그래서 망막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은 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수정체라든지 각막만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백내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낮에 나갈 때 햇빛이 쬐면 선글라스 끼는 이유가 이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서 자외선을 차단해서 이 수정체나 백내장을 예방하는 목적으로 선글라스를 쓰시는 건데, 선글라스를 쓰더라도 블루라이트는 선글라스를 투과하고 들어가서 망막을 자극하게 됩니다. 망막이 자극되면 이 빛을 보시게 되면 이게 데일라이트라고 해서 낮의 자연광 햇빛입니다. 대개 만룩수에서 한 3만 룩수가 되거든요. 만룩수 정도 되면 한 정시면 11시 정도의 빛일 거예요. 한 3-4시 정도의 빛인데 이때 보면 380에서 550 나노미터의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요, LED 조명 중에 가장 밝은 주광색, 여러분들 LED 조명 중 주광색은 이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많아요. 만룩수보다 더 많은 블루라이트가 발산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LED 조명 중에 전구색이라고 있어요. 호텔 가면 노란색 조명 나오는 거는 블루라이트가 요거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적죠. 여러분들 형광등이라든지 백열등은 블루라이트가 더 적습니다. LED 전구색보다 더 적죠. 그래서 인공 조명에도 우리가 LED 조명에는 이런 블루라이트가 많이 들어있고 주광색, 주백색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전구색은 조금 적고 형광등이나 백열등은 더 적다라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자연광, 햇빛에는 빛이 밝을수록, 즉 정오가 될수록 블루라이트가 이렇게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9시, 10시, 3시, 4시에는 그보다 좀 떨어지지만 여전히 햇빛은 만룩수가 넘기 때문에 블루라이트가 더
여전히 많다는 것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 뭐 해가 뜬 다음에 햇빛 쬐로 한 바퀴 나가는 거는 꼭 정오에 나갈 필요는 없고요. 아침이나 오후 서너 시 정도에 나가셔도 되고 선글라스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선글라스는 대개는 자외선을 차단하지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외선하고 블루라이트 경계 부위가 있어요. 380에서 400 나노미터 정도는 차단하지만 400 이상은 잘 차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선글라스 있으면 거기에 케이스나 이런 데 보면 400이라는 숫자가 써 있어요. 그게 400 나노미터 이하의 파장을 차단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낮에 여러분들이 햇빛을 쬐고 생체 시계를 자극하기 위해서 선글라스 써도 상관없어요. 팔에 토시를 다 입고 옷을 다 가려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생체 시계를 끼우는 거는 피부가 아니라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 쬐는 게 너무 어려운 분도 있죠. 민감하신 분들, 타는 것도 걱정하시는 분들은 햇빛 안 쬐도 됩니다. 그냥 실내에서 제일 밝은 데 계세요. 햇빛이 들어오고 그 빛이 반사되는 곳에 그늘진 데 있어도 충분합니다. 에어컨 켜놓으시고 선풍기 켜놓으시고 있어도 그 빛이 반사돼서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나가서 직접 쬐는 게 더 블루라이트가 많이 쬐는 거지만 실내에 있고 밝은 데 계신다면 자연광 옆에 계신다면 그 또한 충분한 생체 시계를 자극하는 빛이 됩니다. 인공 조명은 LED에 주광색, 주백색이 블루라이트가 제일 많다. 형광등, 백열등, 전구색은 순으로 블루라이트가 적다라는 거고요. 이 블루라이트가 많이 쬐수록 즉 블루라이트가 이 푸른색이잖아요. 여기가요. 블루라이트랍니다. 이렇게 푸른색을 쬐게 되면 멜라토닌이 또 안 나옵니다. 예, 이렇게 안 나오죠. 그러니까 노란색이나 붉은색은 저녁에 쬐도요. 멜라토닌이 거의 안 나오는 거, 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멜라토닌은 잠자기 한두 시간 전에 분비가 되니까 여러분들 그 시간 전부터는 이 녹색부터 푸른색 불빛은 안 봐야 되고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본다면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멜라토닌이 잘 생성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빛을 언제 쬐느냐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실제 잠자는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보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요 빨간색이 잠자는 시간, 이게 PRC 커브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해가 좀 어려워서 제가 추가 사진을 붙여왔는데 하나 볼까요? 그러면 여기가 12시입니다. 여기가 12시요. 한 요 정도 되면은 한 10시 정도 됐겠죠? 10시, 8시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실제로 자는 건 11시에 잔다고 치면 여기 자는 거예요. 그러면 9시, 10시에 내가 핸드폰을 봤다고 생각하시고 LED 조명을 쬐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다가 요 시간, 잠자기 2시간 전 안에 아니면 1시간 전에 핸드폰을 본 거예요. 또 LED 조명을 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진한 커브가요. 잠자는 일주기 리듬을 얘기를 합니다. 요때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요만큼 뒤로 밀립니다. 요만큼 뒤로면 거의 1시간 정도 뒤로 밀리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이요. 그러니까 잠자기 보통 여기가 2시간이거든요. 2시간 안에 쬐게 되면 나의 생체 시계가 뒤로 한 30분에서 1시간 뒤로 밀리는 겁니다. 잠자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쬐게 되면 이 폭이 넓어지니까 1시간 가까이 이동하고요. 잠자는 시간 2시간 안에 쬐게 되면 한 2, 30분 정도 밀리는 거죠. 그런데 저녁 먹고 한 7시, 8시에 쬐거나 낮에 쬐는 거는 전혀 생체 리듬이 올라가지도 밀리지도 않고 당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낮에 햇빛 쬐는 거는 생체 시계에 이렇게 자는 시간이 바뀌는 거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생체 리듬만 활성화시키는 거죠. 밤에, 낮에 각성도를 높이고 또 낮에 나오는 멜라토닌을 차단해서 우리 몸을 더 민첩하게 만들고 집중력만 높이게 되고 생체 시계 리듬을 이동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자기 직전에 쬐는 한두 시간 또는 길게는 3시간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안에 쬐게 되면 그 잠자는 시간 가까울수록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잠자는 시간이 자꾸 늦게 자게 돼요. 내가 11시에 자는데 11시에 핸드폰을 보고 블루라이트를 쬐게 되면 나는 11시 반에 자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근데 질문이 있어요. 이럴 때 항상 저한테 하시는 게 난 핸드폰보다 잘 자. 너무나 잘 자. 자, 그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낮에 피곤한 것 때문에 자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면 낮잠도 자잖아요. 낮잠을 자면은 낮잠의 특징이 뭐죠? 조금만 자면 깬다는 거예요. 물론 많이 피곤하신 분들은 길게 잘 수도 있죠. 1시간도 자고 2시간도 자는데 대개 직장인 같은 거 20, 30분 정도 자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낮잠을 자는 생체 시계 켜졌는데도 피곤하면 낮잠을 자는 건데 여러분들이 낮에 열심히 운동하고 피곤하니까 핸드폰을 보더라도 나의 피로도에서 낮잠처럼 자는데 생체 시계가 뒤로 밀리니까요. 금방 깨는 잠이 됩니다. 여러분들 중간에 이유 없이 나는
핸드폰만 보고 자는 거고 잠은 쉽게 들었는데 자꾸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바로 그 핸드폰 자기 전에 봤던 핸드폰이 내 빛에 의해서 내 생체 시계가 여전히 켜졌기 때문에 잠이 피곤해서 잠드니까 피로도는 잠들자마자 급속도로 없어지거든요. 없어질 때 나의 생체 시계는 꺼지지 않고 여전히 뒤로 밀려 있으니까 깨는 겁니다. 잠자고 30분, 1시간 만에 나 1시간 반 만에 깨는 이유가 바로 이 핸드폰에 본 이유나 저녁에 있는 빛에 노출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잠들기 전에 한두 시간 전에는 빛을 쬐게 되면 일주일 이름이 뒤로 늦게 자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늦게 일어나게 돼요. 이런 분들의 특징인 또 하나가 뭐냐면 주말에는 자꾸 늦잠을 자요. 원래는 자고 깨는 리듬 때문에 을 조절한 생체 시계는 일정한 시간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는 걸 조정해 주는 건데 자꾸 늦게 자니까 중간에는 자주 깨거나 깊이 못 자고 출근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하시니까 잠이 부족한 상태로 가니까 회사에서 오전 내내 커피 안 마시면 견딜 수 없고 낮잠을 자야지 겨우 견디는 사람이 되다가 주말이 되면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새벽에 깨더라도 또 잘 수 있어서 아침 9시, 10시, 11시까지 자는 사람이 되죠. 그 이유가 뭔가요? 생체 리듬이 여러분들이 주중에 잠자기 전에 핸드폰을 본 거기 때문에 뒤로 이렇게 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자극이 없으니까 늦게 자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일찍 자려고 그러니까 월요병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빛을 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기상시간이에요. 그러니까 7시 정도에 눈을 뜬 거예요, 이 시간에요. 딱 떴는데 요때 쬐면 요만큼 잠잔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강한 빛, 여기서 빛은 우리가 집안에 있는 뭐 형광등, 백열등 이런 빛이 아니죠. 햇빛의 강한 만룩수 이상의 빛이나 LED 같은 걸 얘기를 해요.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거. 여기 일찍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시간이 뒤로 밀려지는 시간이 좀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이제 요 시간이 되니까 보통 한 3시간 정도 지나서 2-3시간 정도 지나서 빛을 쬐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아침에 뭐 몇 시에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6시에 일어나서 지나보면 아침에 요즘 햇빛을 보시게 되면 그때는 약간 여명이 있어서요. 약간 어두워요. 물론 지금은 좀 밝은데 약간 빛이 정오 때의 빛하고는 전혀 다르게 빛 강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약하니까 블루라이트가 조금 섞여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진 않고요. 이렇게 강한 빛을 쬐게 되면 이렇게 밀린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잠자고 나서 한두 시간 정도, 자기 전에 2시간에 3시간 정도 전에 강한 빛을 쬐는 거 많은 것처럼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기상하고 한두 시간 동안에는 강한 빛을 쬐면 안 됩니다. 뭐요? 스마트폰, 주광색, 주백색의 조명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적인 집에 있는 조명은 괜찮습니다. 핸드폰 조금 출근해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아침에 자고 나서도 한두 시간 안에는 노란 불빛, 붉은 불빛 쬐시거나 강하지 않은 옅은 빛, 태양빛도 아침에 뜨면 약하게 빛이 약하다가 정오되지도 빛이 강해지니까요. 오전에 한 2-3시간 정도에는 그냥 일상적인 빛에 의해서 노출하시고 강한 LED나 블루라이트 자극한 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상하자마자 빛을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빛의 강도가 강한 빛, 중간 빛, 약한 빛에 따라서 이 높이가 이동되는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전에 강한 빛을 쬐거나 눈 뜨자마자 강한 빛을 쬐게 되면 잠자는 시간이 그만큼 약한 빛에 비해서 더 많이 밀려 있거나 더 당겨질 수 있습니다.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방법 뭘까요? 집의 조명을 바꾸는 겁니다. 낮에 회사에 있을 때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에는 주광색, 주백색, 즉 블루라이트가 많고 밝은 5000 룩스 이상의 강한 조명을 쬐게 되면 생체 리듬이 높아지는 건 좋습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높아요. 근데 잠자기 전에는 집에 혹시 LED 조명이 있다면 그거 끄시고 스탠드형이 있어요. 호텔 가면 있는 스탠드 그런 거에다가 전구색 조명을 마트나 인터넷에서 주문하셔서 그 전구를 켜놓으세요. 한두 시간 전에만 켜놓으셔도 은은하고요. 나는 옛날에 100년 전에 햇빛 전기화 기기가 없을 때처럼 햇빛이 지고 나서 호롱불 켜놓고 그 빛에 노출되다 자는 사람처럼 변하니 내가 빛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쉽게 생체 리듬이 쉽게 꺼져서 잘 자게 됩니다. 잠드시기 한두 시간 전에는 붉은색, 노란색, 주황색 빛을 스탠드로 켜놓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공부하는 학생들의
같이 사는 부모님 경우에도 제 학생도 공부방에 노란 불빛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런 조명인 건 이거는 무드등이고요. 그냥 전구색 켜놓으면 책도 볼 수 있어요. 예, 그 정도 불빛으로 켜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무드등 말고요. 책을 볼 수 있는 것도 켜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기 전에 전자제품 사용하면 안 됩니다. 바로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TV, 스마트폰은 최소한 1시간 전부터 끄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뭐예요? 조기책 읽고요. 전구색 안에서요. 음악 듣고요. 스트레칭하고 복식 호흡하고 이런 것들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밤에 나는 작업을 해야 되거나 꼭 봐야 된다면 블루라이트 스크린 필터,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필터를 이런 스마트폰에 커버를 씌우거나 야간 모드로 하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은 이런 겁니다. 노란색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노란색을 여기다가 넣어서 블루라이트를 막아주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 조명, 노란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 더 빨간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도 있습니다. 물론 저처럼 이렇게 투명한 블루 안경도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을 조금 넣은 겁니다. 제 안경도 지금 블루라이트 기능이 있는데 이런 노란색 비에 비해서는 그 차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낮에 너무 블루라이트를 강하게 쬐게 되면 몸이 너무 흥분되니까 컴퓨터를 많이 보시거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경을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이나 스크린을 켜놓으셔도 왜냐하면 켜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강하게 쬐면 우리 몸이 너무 빨리 흥분해서 쉽게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빛에 노출되거나 이런 분들은 약간 그 스크린 블루라이트를 차단한 커버를 씌우거나 그 노란색 블루라이트 차단 안경을 쓰시게 되면 블루라이트가 100% 차단되는 게 아니니까 계속 노출되면서 적당하게 유지가 됩니다. 몸에 너무 빠른 흥분을 통해서 체력 소모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취침 시에는 10룩스예요. 1룩스라는 거는 촛불 하나 켜놓은 1m 거리에 촛불 하나 켜놓을 때가 1룩스입니다. 촛불 10개 켜놓은 조명인 거죠. 그 정도 불빛을 나시고 그다음에 그래도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없다. 그러면 안대를 쓰시면 되죠. 그다음에 암막 커튼을 쓰면 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신문에도 가끔 나오는데요. 암막 커튼을 칠 때는 완전히 다 덮지 말라고 그래요. 한쪽 귀퉁이를 조금 이렇게 열어놓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햇빛에서 깨는 게 가장 몸이 쉽게 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알람을 통해서 깨는 거는 몸이 흥분을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흥분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것도 몸의 흥분을 빨리 시키는 거니까 눈 뜨자마자 몸이 흥분이 빨리 돼요. 코티졸이 막 나와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후 시간이 되게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커피는 한두 시간 이후에 드시고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빛도 강하게 쬐지 말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소리를 통해서 깨는 것도 몸에 스트레스를 줘서 깨는 거예요. 사실 그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심장을 빠르게 뜁니다. 가장 쉽게 깨는 좋은 방법은 빛에서 깨는 겁니다. 우리 생체 시계가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내가 눈을 감아도 자연의 빛이 내 방에 들어와서 그 빛에 의해서 내가 생체 시계가 자연스럽게 켜지면서 깨어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아침에 일어날 시간 안 잔다면 계속 자고 있다면 창문을 확 열어버리거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방에 한 귀퉁이를 열어놓으시면 아침에 해가 뜨면서 그 불빛이 들어오고 그 불빛이 얕은 불빛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가 빛이 강해지면 그 빛이 더 자극을 줘서 몸을 깨우게 하는 방법이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암막 커튼을 켜놓으면 아침 10시, 11시, 12시가 돼도 껌껌한 밤처럼 지낼 수밖에 없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오전 내내 자야 될 이유가 없다면 암막 커튼을 쓰는 거는 빛을 저녁에 차단하고 또 아침에 일어날 때 좋은 빛으로 내가 깨어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온도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집니다. 즉 기상하기 2시간 전에 가장 낮다가 잠자기 2시간 전에 가장 높아지게 되고요. 이게 1.5도 차이가 납니다. 노인들은 이게 1.5도가 아니고 1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몸의 대사율이 떨어져서. 그런데 이게 온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게 좋은 겁니다. 건강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온도 차이가 한 1.5 정도, 1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높이 올라가니까요. 이 온도가 뚝 떨어져요. 갑자기요. 이렇게 떨어질 때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가 됩니다. 체온이 계속 높아지게 되면 멜라토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잘 자기 위해서는 온도를 잠잘 때는 떨어뜨리는 게 좋죠. 내 몸의 온도를요. 바로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을 만들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라토닌 내가 잠자기 전에 2시간 전에 체온이 떨어져야지 멜라토닌이 그때부터 조금씩 분비가 되면서 확 올라가요. 그러니까 잠자기 2시간, 3시간 전에는 땀이 나는 운동이라든지 반신욕, 족욕 같은
반신욕을 하고 족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몸에 식은땀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은땀이 나는 유산소 운동 막 뛰어서 막 운동을 하다가 멈췄는데 식은땀이 비 오듯이 나거나 족욕이나 반신욕을 했는데 온몸에 땀을 흠뻑 빼는 사우나 같은 효과를 나는 거를 한다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우리가 땀이 나는 거는 내 몸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열을 발산하기 위한 하나의 보상작용이거든요. 땀이 난다는 얘기는 몸의 온도가 높아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운동이나 어떤 외부적인 자극, 열에 의해서 내 몸이 달궈지면, 뜨거워지면 이게 식는데 한 3시간이 걸려요. 여기 보면 이게 3시간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자기 한 3시간 전에는 땀이 날 정도의 심한 유산소 운동, 땀이 날 정도의 반신욕, 족욕은 안 됩니다. 운동은 전혀 안 되는 게 아니라 땀이 안 나는 운동은 괜찮아요. 내 몸이 뜨거워지자. 그건 뭐죠? 근력 운동. 무거운 거 들거나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뭐 근력 운동 있죠? 뭐 윗몸 일으키기 그런 것 정도를 가볍게 하시는 거 그리고 산책하는 거 다 괜찮습니다. 반신욕이나 족욕이 아니라 한 40도 정도의 온도나 45도 정도의 온도로 샤워를 하거나 또 약간 몸을 살짝만 약간 45도 정도 내외 정도로 유지하는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그 잘 때 수면 양말이라고 있잖아요. 양말을 신고 자면 잘 잔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체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땀이 나는 거 하나가 있죠. 근데 이건 정말 뜨거울 때 땀이 나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몸은 잠자기 2시간 전에요. 팔다리에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심장에서 뜨거운 피가 있다가 한 바퀴 돌아서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 혈관이 확장이 되니까 팔다리로 가는 피가 더 많이 몰려가고 확장이 됐으니까 천천히 돌아요. 그러면 내 몸 바깥의 온도가 조금만 낮다면 열이 식는 거죠. 차갑게 보일러를 돌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깥의 온도가 지금처럼 25도가 넘어가면 아무리 혈관이 확장돼도 열이 식지가 않는데 숙면 양말을 통해서 양말을 신으면 이게 약간 따뜻하니까요. 팔다리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거나 사우나 반신욕 같은 거 할 때 온도를 좀 낮게 미지근한 정도 45도 정도면 뜨거운 게 아니고요. 미지근한 정도 그렇게다 팔다리를 담고 있으면 팔다리 혈관이 더 늘어나는 거죠. 우리가 자기 전에 혈관이 늘어나는 거를 조금 더 잘 늘어나게 함으로써 우리 몸의 온도가 더 뜨거운 온도를 좀 식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은 가능하면 낮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체온을 빨리 떨어뜨려야 되니까요. 16도에서 20도가 가장 좋다고는 알려져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워낙 온돌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추운 데 사는 사람, 더운 데 사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가장 낮은 온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16도, 20도가 에서 20도를 유지하라는 것은 에어컨의 온도는 아닙니다. 에어컨은 대개 24도에서 26도 정도로 맞춰놓고 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에어컨 기계에서 나오는 바람의 그때 온도가 아니라 방 안의 온도니까 16도에서 20도. 그래서 해외에 가셔서 호텔 가시면 좀 차가워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도 너무 춥다면 조금 더 높여도 되는데 가능하면 내가 견딜 수 있는 가장 낮은 온도를 유지하시고 체온이 기본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체중 환자, 살이 너무 마른 사람,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체온을 너무 낮게 하면 신체에 무리를 줄 수 있으니까 암 환자나 저체중,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는 체온을 약간 높이는 것도 실내 온도를 높게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름에 실내 온도를 낮추는 게 방법이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요. 이렇게 더울 여름에 너무나 덥죠. 그래서 우선은 낮에 방에 복사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블라인드를 켜놓거나 커튼을 켜놓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뭐 허니캠 쉐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육각형의 에어포켓 모양의 벌집 모양으로 된 것들 켜놓으시면 단열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하고요. 열을 내는 오븐, 전자레인지, 세탁기의 사용을 밤에는 잠자기 한 3시간 전에 사용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계가 물론 거실 밖에 있으면 좋은데 이걸 켜놓으시면 열이 엄청나게 난다고 합니다. 시원 방안을 높이는 방법이고요. 유칼립투스 추출물로 만든 텐셀이라는 소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나무 레이온과 같은 통기성 소재들은
몸의 수분을 흡수하고 빨리 증발시키고 통기가 잘 돼서 시원하게 잘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고요. 쿨링 매트리스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낮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많이 섭취하면 생체시계도 좋아지게 되고요. 물이 들어가 수분이 많을수록 체온이 잘 안 오른다고 합니다. 한여름에 더울 때 얼음물을 마시거나 자기 전에 시원한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은데 이게 너무 차갑게 하면 온몸에 이게 닭살이 돋을 정도의 차가운 온도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이 도리어 수축을 해요. 혈관이 밤에는 늘어나서 안에 있는 체온을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이게 수축하면 열이 몸에 갇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시원할 정도의 온도로 하시고 닭살이 돋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샤워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습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면 더 덥죠. 더 땀이 납니다. 그래서 좀 건조하게 하는 게 땀을 덜 나게 하는 방법이고 체온을 떨어뜨립니다. 습도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높은 습도는 우리가 각성을 일으키고 깊은 잠을 줄이게 되고 꿈꾸는 잠도 줄게 합니다. 또 습도가 높으니까 여러 가지 진드기나 곰팡이가 서식해서 기관점이나 호흡기 감염을 일으킬 수 있고 땀이 많이 나서 중간에 깨게 할 수 있습니다. 습도가 너무 낮으면 건조해져서 가려울 수 있죠. 그리고 알러지나 비염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구강 건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최적의 여름의 그 습도는 대개 50도 내외입니다. 더운 여름에는 50에서 60%, 또 건조와 습도가 낮은 겨울에는 한 50%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겨울에는 가습기를 켜놓으시고 여름에는 습도가 50도보다 50%가 높으니까 제습기를 켜서 50% 내외로 맞추면 좋습니다. 요즘엔 뭐 가습기나 제습기나 또는 에어컨에 습도까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보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습기, 제습기, 젖은 수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습도 조절 식물들 이용하시고 에어컨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소음도 문제가 됩니다. 강한 소음이 들어오면 가장 얕은 잠만 늘어나고 깊은 잠과 꿈꾸는 잠의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너무 자극된 소리는 내가 자더라도 코티졸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량을 높여요. 나는 자더라도요. 이게 높아지면 뇌가 각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체시계도 켜지게 돼요. 그러니 자는 동안에 나는 자더라도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니까 심장도 빠르게 뛰고 혈압도 높아지고 뇌각성도 초래하게 돼서 깊은 잠도 못 자고 혈압이 높아지고 당뇨가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귀마개를 쓰시는 거죠. 그리고 집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막기 위해서 창문을 단열하시고 전자기기 소음을 줄이시고 귀마개 쓰시고 알람도 안 쓰는 게 좋고 햇빛에서 깨는 게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인데 냄새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도 에센셜 오일이라고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혹시 너무 예민하거나 긴장도가 높아서 못 자시는 잠을 드는 게 어려운 분들은 한번 이런 아로마 오일 같은 거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한두 방울만 잠자기 전에 내 침대 베개나 주변에 옆에 접시 같은 데 똑 떨어뜨려 놓으시면 그 향이 한 2-3시간 가거든요. 이런 향 중에 라벤더 오일이나 카모마일 오일, 베르가모, 시더우드, 클라리 세이지 오일 같은 것들은 긴장을 풀어주고 심신을 이완시켜서 잠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너무 예민하신 분들 또 이 향이 라벤더 오일 같은데 편안함을 느끼신다면 병 한 병당 큰 비싸진 않으니까 한 병 사서 한두 달 쓰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트리스 아까 질문도 나왔는데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예. 이 매트리스는 사실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좋은 매트리스가 잠에 뭐가 좋냐? 사실은 그게 연구를 통해서 이런저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우리는 누워서 자게 되죠. 우리 몸은 아주 플랫한 평면은 아니잖아요. 머리와 사이에 목은 쏙 들어가 있고 머리는 뒤로 돌출돼 있고 등이 있고 허리는 또 이 허리 쪽에는 쏙 들어가 있고 엉덩이가 내려가 있고 다리가 약간 다리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울퉁불퉁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척추, 이 목부터 허리 꼬리뼈까지 연결된 척추 라인이 S라인으로 일자가 잘 유지가 되도록 이게 틀어지거나 또는 너무 쑥 들어가거나 너무 올라가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체 여기 나온 대로 신체 윤곽을 내 몸에 딱 맞춰지도록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가고 올라갈 때는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래서 메모리 베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런 탄력이 좀 약간 좀 하드한 게 딱딱한 게 더 낫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너무 딱딱하면 나는 불편해. 이런 분들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소프트한 걸 쓰셔도 좋지만 가능하면 약간 딱딱한 게 잠자는 데는 좀 낫고요. 내 체형을 윤곽을 잘 맞춰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척추에 도움을 줘서 요통을 좀 막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요즘에는 수면 특화된 매트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북유럽에서 나온 거는 1억 원, 2억 원짜리 수면 매트리스가 나와 있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까지는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침대에 꼭 누워 보시고요. 누워 보셔서 내 몸에 불편한 거 한 20분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옆으로 너무 누우셨을 때 내가 한쪽으로 너무 눌리지 않도록 하는 거, 하중을 등이라든지 목 사이를 잘 받쳐주는지 또 도움이 됩니다. 베개 얘기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은 베개는 목을 약간 받쳐주고 머리를 좀 낮춰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베개를 보시면 목은 좀 쏙 목 닿는 부분에 올라가 있고 베개를 낮춰주는 메모리 베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매트리스나 베개는 수면에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척추를 고정하고 척추에 무리를 주지 않음으로써 잠자는 동안에 통증을 예방함으로써 그 결과로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지 베개나 매트리스 자체가 우리가 깊은 잠을 허리에 부담을 안 주는 거지 그 자체로 수면이 좋아지는 거는 대개는 아닌 걸로 나와 있으니까요. 나와 있으니까 그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통증이 있거나 불편하면 자꾸 깨는데 그걸 좀 막아주는 매트리스입니다. 뭐 제가 어제 수면 박람회 갔더니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동차는 1억 원, 2억 원 주고 뭐 비싼 차를 쓰시는 분들 쓰시는데 하루에 몇 시간 쓰냐? 한두 시간 쓰지 않습니까? 내 침실을 내가 잠자는 침실은 8시간, 7시간을 가서 누워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싼 걸로 쓰면 되겠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걸 더 비싼 걸 써야 된다는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이런 매트리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연구들의 결과에 있어서는 척추나 통증을 예방하는 데 더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여러분들의 몸에 허리 통증이나 관절 통증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매트리스나 베개를 활용한다고 생각하시고 목부터 시작되는 척추 라인이 S라인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 골격을 잘 들어갈 때는 좀 들어가고 나올 때는 맞춰주는 형태로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말씀 다 드렸고요. 여러분들 질문을 남는 시간 동안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한 토끼님이 주신 질문이네요. 이상하게 낮에는 마음 편하게 잘 자요. 근데 밤에 무서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수면 공포증이라는 병도 있습니다. 수면 장애 중에요. 밤만 되면 잠자는 게 두려워져요. 눕는 게 눈을 감으면 막 불안해지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눈 감으면 못 깨어나는 거 아니라는 수면 공포증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런 아주 극단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공포증도 있지만 잠자기 전에 잘 자야 된다는 강박관념, 내가 못 자면 어떻게 되고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는 거에 대한 걱정이 많은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이요. 왜냐하면 낮에는 내 신경을 분산시킬 수 있잖아요. 책을 보기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직장도 나가니까 견뎌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는데 밤에 혼자 있잖아요. 이러면서 못 자면 어떡하지? 밤이 되면 내가 혼자 있으니까 두려워요. 이런 분들 다음에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달씩 가게 되면 이제 못 자는 게 두려워요.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내일 일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못 자면 나 어디가 아파질 건데 노인들은 치매가 온다는데 암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으로 연결되면서 더 못 잡니다. 이게 과각성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과정인데요. 자, 우선 수면 약간 무섭다고 하시니까 수면 공포증에 좀 가깝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우선은 방에는 가장 늦게 들어가는 겁니다. 무서운 방에 왜 일찍 들어가요? 그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방에다가 노란 조명, 그런 조명, 무드등들을 켜놓으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조용한 음악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늦게 들어가시고 들어가셔서 음악을 듣거나 또는 들어가기 전에 복식호흡 스트레칭 같은 걸 열심히 해보시면 됩니다. 복식호흡이나 스트레칭은 긴장 완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책을 보는 것도 괜찮아요. 스마트폰이나 패드로 보지 마시고 종이책 같고 재미있는 책이나 소설책 보시면 안 되고요. 재미없는 책들을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복식호흡 스트레칭 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유튜브의 꿀잠투브에도 거의 매일 밤마다 이런 취침 루틴이라고 그래서요. 이런 점진적 근육이완법, 복식호흡 하는 것들을 1시간 정도로 틀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내가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때 내 생각을 분산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아로마 오일 같은 것도 켜놓으면서 긴장을 좀 풀어내면서 잠드는 게 되게 편안하고 또 몸을 휴식시키는 시간이라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가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잠자는 게 편해요. 아, 이제 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인데 이런 반대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TY님이요. 미국은 멜라토닌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쉽게 구매 가능해서 불면증을 복용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처방받아야 하고 55세 이상 사용을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라도 수면제를 먹는 애 멜라토닌을 차라리 복용하는 게 나을 것 같은 뭐 그런 내용인 거죠. 예, 잠깐만요. 부작용이니까. 우선은 멜라토닌은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또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런 멜라토닌은 아니에요. 한국에서 나오는 처방되는 건요. 미국에서 멜라토닌을 먹으면 30분 내로 뇌로 올라갑니다. 1시간 정도 되면 최고 농도를 찍고요. 3시간 정도 되면 없어요. 3시간밖에 안 가는 속방형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근데 우리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 7시간 동안 유지가 되거든요. 올라갔다 쭉 천천히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한 제약회사에서 이거를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과 몸에서 생성되는 멜라토닌과 같이 7시간이 유지되는 약으로 서방형을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화학 공정이 들어가죠. 그게 천천히 분출하도록 화학 공정이 들어가니까 전문약으로 승인을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얘네들은 7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져온 거는 30분 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금방 올라가니까요.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먹어도 천천히 올라갔다 확 올라가게 만들었으니까 1시간에 2시간 전에 복용하는 겁니다. 55세 이상에 복용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 55세가 되면 멜라토닌은 젊었을 때 10대 중반이 제일 멜라토닌이 높게 나오는데 이때 비해서 반으로 줄어요. 70세가 되면 3분의 1로 줄거든요. 부족하니까 메꾸라고 쓰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요 멜라토닌이 안 나오지 않습니다. 잘 나와요. 20대든 30대든 40대까지는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내가 왜 먹어야 돼요? 먹을 필요가 없죠. 잠을 자려고 먹나요? 젊은 사람들이 먹을 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이동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20대, 30대라고 한다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멜라토닌의 분비가 적어서 안 되는 거, 못 자는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이 뒤로 밀려 있어서 새벽 3시, 4시에 자고 아침에 안 깨면 10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되는 이유가 핸드폰을 보고 밤에 작업을 하고 이래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3시에 자는 사람이 1시나 12시에 자기 위해서는 멜라토닌을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는 한 2시간 전에 미국에서 나온 건 1시간 전에 아까보다는 30분, 1시간 더 빨리 그렇게 먹고 그 다음 날에 그보다 30분 더 일찍 먹어서 멜라토닌이 원래는 3시에 분비가 되는 거를 내가 먹음으로써 2시가 분비되도록 그다음에 1시 분비되도록 12시 분비되도록 하루 간격이나 또 이틀 간격으로 조금씩 당겨서 잠자는 일주일이 되면 이동하는 목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걸 먹는다고 효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전에 스마트폰, 컴퓨터를 안 보거나 잠자는 시간을 고정하고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정한 시간에 깨도록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낮에 커피나 낮잠 자는 거를 낮잠은 20분 이내로 커피는 오후 2시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래도 못 잔다면 앞에 질문하신 분처럼 불안이나 긴장에 의해서 못 자는 건 아닌지란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앨리스 H님 40대 여자라고 하셨네요. 잘 잤다는 정의가 어떻게 될까요? 예, 정의는 이런 겁니다. 잘 잤다라는 건요. 내가 자고 나서 물론 그 시간이 7시간, 9시간으로 평균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고 나서 개운하고 상쾌하고 그리고 나서 낮에 커피도 안 마시고 낮잠도 안 잤는데 전혀 졸음을 느끼지 못하고 활기차게 느끼는 거예요. 그게 잘 잤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잠, 숙면의 잠은 잠을 통해서 하루의 피로가 다 회복되고 우리 몸에 손상됐던 세포가 재생되고 치유되고 생체 리듬이 다시 활성화돼서 잘 깨어있도록 하는 거예요. 낮에 안 졸리도록 하고 자고 나서 개운한 잠이 잘 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이 7시간에서 9시간 유지하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깊은 잠을 한 20분 정도, 1시간 반 정도를 채우면 잘 자는 검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나리님께서요. 일반적으로 수면이 부족하거나 잠을 못 자면 졸음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게 아니라 머리만 무겁고 피곤하긴 한데 잠은
더 안 오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또 설명드린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는 거는 몸의 피로도예요. 아침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쓰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일을 하고 뇌를 쓰게 되면 아데노신이라는 졸음 물질이 있어요. 얘가 높아지게 되면 너무 높으면 우리 뇌는 이 아데노신 수용체가 꽉 찰 정도로 다 많아지면 우리 몸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기력하고 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리고 머리도 멍하고 무겁고 졸음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가 아니죠. 생체 리듬이라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생체 리듬은 나의 생체 시계에서 교정되는데 유전자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바꾸려도 바꿀 수가 없어요. 생체 리듬은 잠자는 생체 유전자가 단백질을 만드는데 대개 24.3시간 단위로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하면서 하루의 주기 리듬이 만듭니다. 24시간이 아니고 24.3시간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이게 더 긴 사람도 있고 나이가 들면 짧아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피곤하다는 거는 지금 그래서 피곤한 거죠.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러면 머리는 무겁죠. 그런데 내 생체 시계가 켜졌는데 몸은 피곤하면 낮잠은 잠깐 자다 금방 깨지만 어떤 경우는 생체 시계가 너무 켜졌으니까 나는 못 자요. 해외여행 갔을 때 한국 시간이 낮 시간일 때 여러분들이 비행기에서 안 자고 낮에 열심히 투어를 했는데도 그렇게 피곤했는데도 한국에서 너무 잘 잘 것 같은데 호텔방 가서 잠깐 자고 나면 못 자고 뒤척뒤척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로 생체 리듬과 잠자는 게 불균형을 이뤄서 그런 건 아닌가. 생체 시계를 고정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비욘드에서도 생체 시계 빛으로 수면을 치료한다는 내용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요. 혹시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숙님께서 자려고 눈을 감아도 최소 2시간 이상은 뒤척이고 심할 때는 꼬박 세우는 날이 있다 보니 컨디션이 저조하고 일하는 게 지칩니다. 어떻게 될까요? 예,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아마 잠자기 전에 뭔가 핸드폰을 보셨거나 걱정이 많거나 낮잠을 잤거나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서 잠자는 생체 리듬이 뒤로 밀려 있을 가능성도 많고요. 또는 우리가 스트레스나 걱정이나 잠을 못 자는 것들이 몇 번 반복되게 되면 내가 잘 자겠다는 생각, 못 자면 큰일 난다는 불안이 생겨요. 이런 분들은 저녁 먹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는 졸리고 막 그런데 막상 방에만 들어가면 못 자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절대 내가 잠자기 전에는 절대 방에 들어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방 안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다 제거하시고 잠자기 1시간 전에 핸드폰 보지 마시고 커피 12시간 전에 낮잠은 2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런 불안과 긴장을 내려놓는 복식호흡, 그다음에 스트레칭, 재미없는 책 읽기, 명상하기 이걸 취침 루틴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취침 루틴도 제가 비욘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으니까 한번 취침 루틴 비욘드 쳐서 보시거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꿀잠투브에서 들어오시면 내용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더 그거 외에도 기상시간을 고정해야 돼요. 기상시간 내가 깨는 시간을 고정하고 아무리 못 자도 그 시간에 무조건 일어나서 햇빛 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시간 전이 내가 자는 시간이고 7시간 전에 방에 들어가시고 그전에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앞에 말씀 내용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TY님이 술 얘기를 꺼내 주셨는데요. 술은 도움이 안 됩니다. 술을 먹으면 우리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변하는데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뇌를 좀 억제해요. 그러니까 졸려요. 그런데 얘가 몸이 들어가면 2-3시간만 지나면 얘가 아세테이트로 변하면서 뇌가 각성 물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결국은 잠은 빨리 드는데 깊은 잠이 줄고요. 중간에 자주 깨고요. 꿈꾸는 잠도 줄게 되고요. 총 수면 시간도 줄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술은 이뇨작용이 있잖아요. 소변 때문에 또 깹니다. 그리고 술은 내성이 있어요.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양이 늘려야 돼요. 술이 느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잠을 도움이 됐는데 나중에는 양을 늘려야 됩니다. 중독이 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해당이 안 되냐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한 잔을 마시는 거는 괜찮습니다. 소주잔을 한 잔, 와인으로 보통 와인샵에서 주는 한 잔 정도 약간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언제 먹어야 돼요? 잠자기 3시간 전에 먹어야 됩니다. 3시간 지나야지 술이 해독이 된 다음에 우리가 잘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울과 불면에 좋은 차 추천해 주세요. 예, 많습니다. 우선 카모마일 되게 좋죠. 라벤더 차 굉장히 좋습니다. 카모마일에는
수면을 긴장을 풀어주는 아피제닌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모마일 들어보시는 것도 라벤더 올도 라벤더 차도 괜찮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대추차라든지 국화차에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또한 제가 아마 비욘디에서 수면을 도와주는 음식에 대한 영상으로도 말씀드렸고 제가 하는 꿀잠 튜브에도 들어 있으니까 한번 그 영상들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래밤님 아까 침대는 푹신한 것보다는 약간 하드한 게 더 낫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딱딱해서 내가 불편하지 않고요. 불편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하드한 게 더 낫다고 합니다. 영양젤님, 어머니가 예전부터 잠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데 잠기가 밝아서 자주 깨십니다. 소음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게 최선일까요? 예, 연세가 드시면 소음을 없애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사실은 뭐 그것보다는 자주 깨신다는 건 잠이 얕아서 깨는 거거든요. 정말 시끄러워서 깰까요? 물론 어머니 잠자는 방이 시끄럽다면 뭐 그 창문에 소리가 안 들어 막고 주변을 조용하게 해주시고 귀마개를 쓰시는 거나 백색 소음을 켜놓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대개의 경우는요. 잠이 깊지 못해서 그래요. 특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드시면 초저녁부터 졸아요. 잠자는 시간이 아이들은 자꾸 늦게 자는데 나이가 60세 되면 잠이 앞으로 당겨지거든요. 그리고 깊은 잠이 양이 줄고 중간에 자주 깨는 게 연세에 따른 변화입니다. 이 또한 제가 노인들 수면 장애에 대해서 이미 비욘드에서도 말씀드렸던 거 있고요. 꿀잠 튜브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영상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어머니가 낮잠을 안 자도록 하시고요. 낮에 햇빛 쬐고 이런 거는 잘하고 계실 겁니다. 세 번째는 몇 시에 주무시는지는 모르지만 잠자는 시간까지는 절대 방에 안 들어가도 막아야 돼요. 나는 방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자는 시간이 8시, 9시로 당겨져 있거든요. 그냥 졸아요.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8시 전후로 해서 30분 동안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거나 그 시간에 강한 빛을 쬐는 거예요. 되게 8시부터 되게 졸리거든요. 60세가 넘으면 너무 졸린다. 나는 안 잔다 하더라도 꼬뻑꼬뻑 졸아요. 본인은 안 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피곤할 때 잠깐 조는 거나 해외여행 가서 버스 안에서 차 안에서 잠깐 조는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만큼 자면 한두 시간 말짱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한번 노인 불면증 또는 노인들이 잘 자기 위해서 지켜야 될 뭐 수칙이라는 영상으로 비욘드에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PD님 제가 조금 더 해도 되나요? 9시 방송 있죠? 예. 제가 하나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있어서요. 양념게장 쿠폰님 혹시 질문 답 못 받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 중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대 근무하는 것인지 수면 시간이 1시간, 2시간 자다 깨는 수면 패턴인데 수면제 먹으면서 수면제를 늘려볼까 하는데 내성이 생긴다, 정신이 멍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말이 있더군요. 수면제를 소량 처방받아 복용해 봐야 할까요? 멜라토닌 처방해서 먼저 시작할까요? 교대 근무를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게 되면 생체 리듬이 갑자기 바뀌어야 되잖아요. 해외여행 간 것처럼요. 교대 근무자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자들의 경우는 일주일 리듬이 바뀌니까 자는 수면의 질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분들은 전략적 낮잠이라고 해서 교대 근무 시간에도 조금 낮잠을 자거나 또 중간에 쉴 때 낮잠을 자는 거 괜찮습니다. 20분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1시간까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교대 근무를 하면 생체 리듬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시간밖에 이동을 안 하니까 근데 그러려면 한 달씩 교대 근무를 하면 좋겠지만 대개 직장이 이틀, 3일, 하루 간격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본인 노력으로 생체 리듬을 근무 시간을 원하는 시간으로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멜라토닌 복용하는 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자는 시간에 1시간이나 우리나라 거 1시간 전에 미국 거는 30분 전에 그 시간에 맞춰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서 나오는 멜라토닌은 전혀 다른 시간에 나오지만 내가 먹는 멜라토닌을 통해서 내 잠자는 신경들이 그 시간에 반응하도록 잠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매일 안 드신다는 조건으로 수면제 아주 약효가 짧은 졸피뎀의 스틸록스를 가끔 일주일에 한두 번 복용하는 것도 이런 분들의 경우는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도 말씀드릴 텐데 아마 이것도 제가 저희 비욘디에
그 교대 근무자 영상을 찾아보시면 그 지침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한 내용들은 이 영상 댓글에다 남겨주시면 제가 내일은 제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7월 7월 넷째 주 토요일 날 8시에 수면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